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분명 똑같은 말을 했는데 어떤 사람 앞에서는 유독 말이 가볍게 튕겨나갑니다. 회의실에서 조심스럽게 아이디어를 꺼내면 누군가 슬쩍 웃으며 넘겨버리고 부탁 한 번을 들어줬을 뿐인데 다음부터는 그게 당연한 일처럼 요구가 쌓여갑니다. 반면 옆자리 동료는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아도 심지어 살짝 무뚝뚝하게 굴어도 아무도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이 차이, 정말 성격 탓일까요? 아니면 외모나 직급 때문일까요? 심리학은 이 질문에 조금 다른 답을 내놓습니다. 상대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는 결국 그 사람이 무의식 중에 나의 가치를 얼마로 계산했는지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뇌는 놀라울 정도로 계산적입니다. 상대방의 시간, 호의, 감정에 알게 모르게 값을 매기고 그 값이 낮게 책정되는 순간부터 무례함이라는 행동을 스스럼 없이 허용하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이 계산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상대는 자신이 누군가를 값싸게 취급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그저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감각으로 선을 넘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면서 셀 수 없이 많은 인간관계 상담 사례를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의 뚜렷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존중받는 사람들에게는 예외 없이 공통된 세 가지 습관이 있었고 반대로 자꾸만 무시당하는 사람들은 반복적으로 같은 세 가지 실수를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습관과 실수가 성격에 좋고 나쁨과는 무관하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착하고 배려심 많은 사람일수록 무시당하는 쪽 실수에 더 쉽게 빠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결정적인 차이를 하나씩 뜯어보려고 합니다. 미리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단순한 처세술이나 대화 스킬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 자신을 어떤 존재로 대우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태도의 문제이며 나아가 지금까지 흐트러져 있던 관계의 질서를 처음부터 다시 세우는 작업에 가깝습니다. 지금부터 소개할 세 가지 원리를 하나씩 이해하고 나면 그동안 왜 유독 나에게만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많았는지, 그리고 그 흐름을 바꾸기 위해 지금 당장 무엇부터 손봐야 하는지가 훨씬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원리부터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앞서 존중받는 사람과 무시당하는 사람의 차이가 결국 가치 계산의 문제라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렇다면 이 계산은 구체적으로 어떤 원리로 작동할까요? 그 답은 의외로 마케팅과 설득의 심리학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설득의 심리학에서 가장 강력하게 작동하는 원칙 중 하나가 희소성의 법칙입니다. 한정판이라는 단어를 보는 순간 갑자기 그 물건이 갖고 싶어지고 매진 임박이라는 문구 앞에서는 홀린 듯 결제 버튼을 누르게 됩니다. 사람의 뇌는 흔하게 널려 있는 것보다 얻기 어려운 것에 더 높은 가치를 매기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리는 물건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호의와 시간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부탁을 받자마자 곧바로 그것도 환한 표정으로 수락하는 사람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상대는 이 사람을 언제든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자원으로 무의식 중에 분류합니다. 반면 같은 부탁을 받아도 일정 확인해보고 알려드릴게요라며 한 박자 여유를 두는 사람은 다릅니다. 스스로의 시간에 값을 매기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남깁니다. 이 현상을 바쁜 프리미엄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없는 일정을 지어내며 거짓으로 바쁜 척을 하라는 뜻이 결코 아니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자신의 시간과 감정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굳이 의도하지 않아도 즉각적인 반응 대신 자연스럽게 판단의 여유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유 자체가 말보다 먼저 상대에게 무언의 신호를 전달합니다. 내 시간은 아무 때나 함부로 가져다 써도 되는 것이 아니다 라는 신호입니다. 정제학에는 오래된 통찰이 하나 있습니다. 다이아몬드는 물보다 생존에 훨씬 덜 필요한 물건임에도 비교할 수 없이 비싼 값에 거래됩니다. 이유는 단 하나, 희소하기 때문입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도 이 원리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마음에서 나온 호의라도 지나치게 쉽게 그리고 자주 내어주는 순간 그 값은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상대는 처음에 고마워하다가도 어느 순간부터는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나중에는 그 호의가 잠깐이라도 멈추면 오히려 서운함이나 불만을 표시하게 됩니다. 결국 존중이라는 감정은 가까이 다가가고 모든 것을 내어줄 때가 아니라 적절한 거리를 유지할 때 비로소 싹트기 시작합니다. 언제든 손 내밀면 닿는 자리에 항상 서 있는 사람보다 필요할 때 조금은 손을 뻗어야 닿는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사람들은 더 큰 가치를 부여합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이 원리가 실제 관계 속에서 특히 거절이라는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 어떻게 작동하는지 좀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앞서 쉽게 내어주는 호의는 값을 잃는다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렇다면 이 원리를 실제로 관계 속에서 작동시키는 구체적인 행동은 무엇일까요? 바로 거절입니다. 부탁을 거절하는 행위는 관계에 실제로 어떤 효과를 만들어낼까요? 크게 두 가지 평가가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시간에 대한 가치 부여입니다. 모든 부탁을 수락하는 사람의 시간은 상대의 무의식적인 계산 속에서 서서히 공짜로 처리되기 시작합니다. 부르면 언제든 오고 맡기면 언제든 해내는 사람에게 굳이 미안함이나 조심스러움을 느낄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끔이라도 거절하거나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을 거치는 사람의 시간은 다르게 취급됩니다. 상대의 계산 속에서 한정된 자원으로 재분류됩니다. 이 재분류가 일어나는 순간부터 상대는 부탁을 꺼내기 전에 한 번 더 고민하게 됩니다. 이 부탁을 해도 될까? 지금 시간이 될까? 라는 망설임이 생겨나고 그 망설임 자체가 사실은 존중의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는 유능함에 대한 평가입니다. 흥미롭게도 사람들은 무엇이든 다 받아주는 사람보다 자신만의 기준과 우선순위를 가지고 선택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을 더 유능하다고 평가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는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자연스럽게 남기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무엇이든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정반대의 인상이 쌓입니다. 거절을 못하는 사람들의 속내를 들여다보면 대개 착한 사람으로 남고 싶다는 선한 마음에서 출발합니다. 관계가 어색해질까봐 혹은 상대가 서운해할까봐 매번 부탁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이 행동이 반복될수록 상대의 눈에 비치는 모습은 전혀 다르게 굳어집니다. 착한 사람이 아니라 주관 없는 사람, 그리고 조금 냉정하게 말하면 이용해도 큰 문제가 없는 사람으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선의로 시작한 행동이 결과적으로는 스스로를 낮추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셈입니다. 여기서 반드시 오해하지 말아야 할 지점이 있습니다. 적절한 거절은 관계를 깨트리는 파괴적인 행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에 가깝습니다. 나라는 사람에게 시간이라는 가치와 판단력이라는 가치, 이 두 가지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상대에게 자연스럽게 각인시키는 행위입니다. 무조건 예스라고 답하는 대신 가끔은 이번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 한마디가 오히려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이렇게 선을 지키려는 사람 앞에서 유독 자꾸 선을 넘으려 드는 사람들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무시는 어느 날 갑자기 툭 하고 일어나지 않습니다. 특정한 화법을 가진 사람들이 반복적으로 조금씩 선을 넘으며 서서히 만들어지는 결과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이런 화법을 즐겼을까요? 대표적으로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칭찬형 비난자입니다. 너는 참 착해서 좋겠다. 너는 그런 것도 신경 안 쓰나 봐. 대단하다. 같은 말을 던집니다. 겉으로 들으면 분명 칭찬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상대의 행동이나 태도를 은근히 깎아내리는 화법이 숨어 있습니다. 듣는 사람은 순간적으로 기분이 애매해지지만 딱히 반박할 말을 찾지 못한 채 그냥 웃어넘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애매함이 반복될수록 상대는 점점 더 대담하게 선을 넘습니다. 두 번째는 피해자 코스프레형입니다. 이 유형은 먼저 무례하게 굴어놓고도 상대가 정색하며 불쾌함을 표현하면 오히려 자신이 상처받은 것처럼 반응합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래? 네가 이렇게 예민할 줄 몰랐어. 라며 죄책감을 상대에게 뒤집어 씌웁니다. 결국 정작 무례하게 군 사람은 뒤로 빠지고 반응한 쪽만 나쁜 사람이 되어버리는 이상한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세 번째는 서열 확인형입니다. 사소한 질문이나 날카로운 지적을 던지면서 이 관계에서 누가 위이고 누가 아래인지를 끊임없이 시험합니다. 큰 문제도 아닌 일을 굳이 지적하고 사소한 실수를 반복해서 언급하는 방식으로 상대가 위축되는지 아니면 맞서는지를 관찰합니다. 그리고 상대가 위축되는 반응을 보이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만만하게 대하기 시작합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 세 가지 유형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통하지 않는 대응 방식이 있다는 점입니다. 바로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무례한 사람들은 대개 상대가 당황하거나 화를 내는 모습에서
묘한 재미와 통제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들 앞에서 가장 효과적인 대응은 역설적이게도 아무런 감정적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회색돌 기법이라고 부릅니다. 화를 내지도 그렇다고 움츠러들지도 않은 채 감정의 동요 없이 짧고 건조하게 반응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반응하면 상대는 자신이 기대했던 반응을 전혀 얻지 못합니다. 재미도 없고 통제감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이런 상황이 몇 번 반복되면 상대는 스스로 흥미를 잃고 다른 곳으로 관심을 옮기게 됩니다. 경계선이라는 것은 큰 소리로 맞서 싸우는 자리에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감정을 걷어내고 담담해진 바로 그 자리에서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이 담담함을 넘어 상대의 무례함 앞에서 대화의 주도권을 완전히 가져오는 구체적인 기술을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감정을 걷어낸 자리에서 경계선이 세워지기 시작한다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렇다면 감정을 걷어낸 그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바로 침묵입니다. 경계선을 세우는 가장 강력한 도구는 사실 화려한 말이 아니라 침묵입니다. 상대가 선을 넘는 발언을 던졌을 때 하던 말을 멈추고 표정을 지은 채 아무 말 없이 3초 동안 상대의 눈을 가만히 응시하는 것입니다. 겨우 3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겪어보면 이 3초는 체감상 훨씬 길게 느껴집니다. 이 짧고 어색한 침묵은 평소처럼 웃어넘기거나 당황할 것이라는 상대의 예상을 완전히 깨트립니다. 굳이 말로 지적하지 않아도 순간적으로 싸늘해진 분위기 자체가 이미 강력한 경고의 신호로 작동합니다.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지점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무례한 사람은 자신의 말을 던지기 전 무의식 중에 상대가 즉시 반박하거나 움츠러들 것이라는 반응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상과 전혀 다른 정적이 흐르면 상황은 뒤집힙니다. 오히려 말을 던진 그 사람 쪽에서 먼저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어색해진 분위기를 어떻게든 수습하려 들거나 서둘러 화제를 다른 곳으로 돌려버립니다. 던진 사람이 오히려 불안정해지는 흥미로운 역전이 일어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이 짧은 침묵 이후에 던지는 한마디가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라는 담담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목소리를 높이는 공격적인 반박이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도 상대를 스스로 자신의 발언을 설명해야 하는 곤란한 위치로 이동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난도, 반격도 아닌 단 하나의 질문만으로 상대는 순식간에 자신의 말을 정당화해야 하는 입장에 놓이게 됩니다. 이 과정을 거치는 동안 대화의 주도권은 자연스럽게 그리고 아주 조용히 나에게로 넘어옵니다. 목소리를 높이거나 날카롭게 맞받아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3초의 침묵과 담담한 질문 하나만으로도 관계의 무게중심을 완전히 옮겨올 수 있다는 사실은 처음 접하는 사람에게는 다소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적용해 본 사람이라면 이 방법이 얼마나 강력한지 몸으로 체감하게 됩니다. 소리 지르지 않고도 화내지 않고도 나를 지킬 수 있다는 사실. 이 침묵의 기술은 결국 나 자신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사람으로 다시 세워주는 첫 단추가 되어줍니다. 마지막 챕터에서는 이 모든 흐름을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 스스로를 대하는 언어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차이는 스스로를 대하는 말 습관에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시소성의 원리, 담담한 거절, 침묵의 의미 모두 타인을 향한 태도였다면 이번 마지막 원리는 방향이 조금 다릅니다. 바로 나 자신을 향한 태도입니다. 많은 사람이 겸손을 미덕이라고 배우며 자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구분해야 할 지점이 있습니다. 지나친 자기 비하는 겸손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상대에게 나를 무시해도 괜찮다는 무언의 허가증을 스스로 건네는 행위에 가깝습니다. 저 같은 게 뭘 알겠어요. 제가 부족해서요. 라는 말을 습관처럼 반복하는 사람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엔 겸손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이 말이 쌓일수록 상대는 무의식 중에 그 사람을 점점 더 낮은 기준으로 대하기 시작합니다. 말 한마디가 관계의 기준선을 스스로 끌어내리는 셈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하나의 장면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장 바닥에 잔뜩 쌓여 흥정의 대상이 되는 물건이 있습니다. 값을 깎아달라는 요구가 당연하게 오가는 자리입니다. 반대로 조명 아래 단독으로 전시되어 함부로 값을 매길 수조차 없는 갤러리의 작품이 있습니다. 같은 사람이라 해도 스스로를 어느 자리에 세워두느냐에 따라
상대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시장 바닥에 스스로를 내려놓으면 흥정의 대상이 되고 갤러리의 조명 아래 서면 함부로 다가오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갤러리의 작품처럼 스스로를 대우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언어 습관을 의미할까요? 말투를 필요 이상으로 낮추지 않는 것, 잘못하지 않은 일까지 습관적으로 사과하지 않는 것, 그리고 자신의 결정 하나하나에 구구절절한 근거를 붙이지 않아도 되는 것. 이 모든 것이 스스로를 귀하게 대우하는 언어의 태도입니다. 근거를 설명하는 순간부터 이미 상대의 평가를 기다리는 위치로 내려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살펴본 희소성의 원리, 담담한 거절, 3초의 침묵, 그리고 자기 존중의 언어는 결국 하나의 결론으로 모입니다. 친절을 무조건적으로 베풀지 않는 것은 상대를 미워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고 지키기 위한 용기 있는 선택이라는 사실입니다. 관계는 상대를 밀어내는 데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확한 자리에 서는 것에서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 중에 마음에 콕 박히는 문장이 있으셨다면 그건 아마 지금 삶의 어느 관계에서 조용히 필요했던 말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작은 클릭 하나가 다음에 다룰 더 깊은 인간관계 이야기를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정확한 자리에 서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